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신세계서울병원 정진아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무릎에서 연골재생과 인공관절 두 개를 같이 고민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우선 무릎에는 이렇게 대퇴골과 경골이라는 두 가지 뼈가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앞에 우리가 보통 뚜껑뼈라고 많이들 표현하시는 슬개골이라는 게 이 앞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오늘은 이제 연골 얘기를 조금 많이 할 텐데, 이 관절 부분에 뼈와 뼈가 맞닿는 부분을 연골이 뼈를 코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는 아니지만 보시면 연골판이 있죠. 그래서 연골판과 연골은 엄연히 다른 구조물인데, 이제 연골과 연골판을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연골판이라는 것은 연골 재생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연골판 재생 이런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연골을 찢어졌기 때문에 꿰맨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다른 데서 이제 듣고서 제 진료에 오시는 분들 계신데, 연골도 마찬가지로 뭐 찢어졌다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꿰맨다는 표현은 좀 맞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골과 연골판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골 재생은 많이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연골 재생은 다른 말로 사실은 연골 재생 수술입니다. 이 연골 재생을 할 수 있지만, 연골 재생 주사라든지 어떤 표현하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시술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골 재생을 한다는 말은 수술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여기 세 가지를 주로 일단 적어 봤는데, 이 세 항목 말고도 예전부터 이제 해오던 여러 방식이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지금은 이런 옵션들 가지고 최대한 수술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안 나온 게 있더라도 일단 드물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미세골절술, 미세천공술, 얘는 이제 비슷한 말입니다. 뒤에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줄기세포 수술, 그리고 자가 연골 이식. 여기서는 이제 각각 카티스템이랑 카티라이프는 각각 상호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으로서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미세 골절술 같은 경우에는 골절을 미세하게 일부러 만들어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제가 보여드릴 사진 다 제가 이제 수술할 때 찍었던 제 환자분들 사진인데, 보면 이제 연골이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관절경 사진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연골 손상이 있죠. 그래서 여기 위에부터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해서 밑으로는 연골에 이제 많은 두께가 없어져 있고, 아래쪽에 이제 요런 부분은 뼈가 거의 노출된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수술을 할 때 이런 상태에서 보시면 두 번째 사진처럼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골이 튼튼하게 붙어 있는 곳까지는 오히려 지금 처음 보시는 병변보다는 조금 더 보통 넓게 이렇게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튼튼하게 붙어 있는 이런 연골이 잘 있는 곳까지를 열심히 정리를 꼼꼼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구멍을 뚫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골절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뼈가 이제 드러난 거고요. 그 뼈 위에다가 이렇게 적당한 간격을 두고서 골절을 만든다. 네, 요게 한 2mm 전후로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건 왜 하는 건가? 이제 안쪽에서 뼈 안에 있는 일종의 여러 가지 회복시키는 세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오게 해서 이 지금의 원래 상태의 연골 손상된 상태보다 더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이제 연골 재생을 하는 거죠.
그 이 연골 재생은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느냐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이제 앞에서 보셨던 이 여러 가지 수술 기법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미세 천공술이라고 해서요. 요거는 관절경으로 엄연하게는 이제 관절경이 아니고 관절경 카메라를 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지금 보시는 이 뼈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말씀드린 뚜껑뼈의 연골 손상 부분입니다. 뚜껑뼈에 있는 연골 손상 부분은 관절경만으로는 수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 억지로 이제 관절경으로 하겠다 해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보다는 이제 제대로 하는 게 좋아서 슬개골, 이 뚜껑뼈의 연골 손상 부분을 수술할 때는 관절을 열어서 절개를 조금 크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진은 제가 이제 환자분들 설명드리고 하기 위해서 따로 관절경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거고요.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가 멀쩡한 연골이고요. 이쪽은 연골이 원래 안 좋았다가 또 안에서 나름대로 좀 나으려고 그렇게 흉터 연골화 되면서 이 주변보다 연골이 좀 커져 있었어요. 오히려 흉터 조직이 생겨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환자분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요. 아까 전의 미세 골절술처럼요.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여기서는 그 골절술하고 좀 기법이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구멍을 뚫어줍니다. 드릴을 이용해서 뚫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멍만 뚫는다 해서 또 천공술이라고 이름이 조금 다르긴 한데, 예,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수술인데요. 예, 카티스템이란 제품을 가지고 합니다. 이 카티스템이란 제품은 이 태아의 배꼽, 우리 제대혈이라고 해서 배꼽에서 연결되어 있는 탯줄에서 거기서 이제 정맥혈을 뽑아서 이제 제품화 시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자세하게 이제 제품 공정은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부분이고, 어쨌든 이거는 제품화되어 있다, 줄기세포가.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거 요 줄기세포 카티스템 이 수술은 관절경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전에 이제 전 환자분처럼 관절을 열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연골 손상이 된 부위와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관절경으로 해서 상처가 이제 많이 없이 그렇게 수술을 진행을 했던 경우고요. 보시면 이제 요런 부분은 괜찮은 부분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안 좋은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다듬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원칙대로 일단 충분히 뼈가 잘 나오도록 정리를 하고, 또 옆에 이렇게 튼튼한 연골이 나올 때까지를 제거를 해줘야 이후에 연골 재생이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처럼 이제 여기는 천공을 크게 만드는 구멍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는 작은 드릴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전 수술의 미세 골절술이나 미세 천공술보다는 조금 더 구멍을 더 많이 뚫어주면서 이 줄기세포가 이 카티스템 제품이 좀 더 잘 작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보시면 이제 같은 부위인데 약간 지금 뭐가 어떻게 된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이게 이제 주사 바늘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여기 제가 여기 수술을 미리 해놓은, 요 작업을 미리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줄기세포 액을 넣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마무리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가 연골 이식, 예, 카티라이프라는 그런, 사실 엄연하게는 이제 카티라이프 이 제품은 다 환자분들의 자가 연골 이식, 본인 연골을 가지고 6주 정도 배양을 해서 키우고, 그렇게 해서 양을 늘린 다음에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분은 굉장히 좀 넓었습니다. 이 연골 결손 부위가 관절염 환자분이셨고, 이전에 보면 이렇게 멀쩡한 부위가 좀 한 카메라로 봤을 때 뷰에서 들어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건 전부 다 요게 조금 남아있는 연골이고요. 이 넓게 보이는 부분이 다 뼈로 그냥 바로 노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결국에는 이제 관절경으로 안에 관찰을 한 다음에 절개를 했고요.
여기 보시는 요 바깥쪽에 있는 것은 연골이 이제 괜찮은 쪽이고, 그 다음은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넓은 부위가 노출을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남아있는 연골도 다 긁어서 제거를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카티라이프, 이 자가 연골 이식을 한 건데요. 여기 알알이 보이는 얘네들이 전부 다, 그 연골, 이제 자기 연골입니다. 자기 연골. 이제 내 거를 넣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있는 내 거를 넣느냐? 여기서는 제가 이제 따로 자료를 올리진 않았는데, 일단 이 카티라이프는 개념적으로 일단 자가 연골 이식이라는 개념은 예전부터 있던 개념입니다. 이 카티라이프가 나온 지는 이제 몇 년 정도 됐고 하고 있는데, 이 자가 늑 연골 이식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갈비뼈가 이제 등에서부터 나와서 이렇게 앞쪽으로 흉골 쪽으로 다 모이게 되는데요. 이 근처, 흉골 근처는 뼈가 아니라 연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연골을 채취를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6주 정도 그렇게 공정을 거쳐서 이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수술은 뭐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늑연골 채취술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선 2번 수술을 해야 되는, 그리고 6주라는 시간도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연골 이식이었고요. 연골 수술, 연골 재생이었고, 그 다음은 아까 이제 비교해서 보통 생각하게 되는 인공관절 수술이죠.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은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심한 무릎에서 시행하면은 대체로 결과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 일단 그 2가지 수식을 어떤 거다, 예, 간단하게 이제 눈으로 보시면서 개념을 조금 잡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초자연골과 섬유연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 초자연골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연골입니다. 그래서 연골이 종류가 이제 총 배울 때는 우리가 다 3가지로 배우는데, 정형외과에서는 주로 2가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 연골이, 우리는 초자연골이 손상됐고 그거에 대해서 초자연골이라는 타입의 연골이 재생되기를 이제 원래는 희망을 합니다. 네, 그게 목표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재생되는 연골은 섬유연골이 재생이 됩니다. 이런 미세 골절술 또는 미세 천공술, 네, 그리고 이 카티스템 줄기세포라고 하는 요 수술도 일단은 확실하게는 섬유연골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카티스템 같은 경우에는 초자연골에 가까운 섬유연골, 타입 2 콜라겐이라고 하는 요 성분이 조금 더 많이 포함된, 그리고 섬유연골이지만 조금 더 실제로 이제 1년 정도 지났을 때 관절경으로 2차적으로 검진을 했을 때 연골이 주변 연골과 굉장히 이제 유사한 그런 타입으로 재생되는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카티라이프라고 말씀드렸던 자가 늑연골 이식술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는 초자연골이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결과가, 그러니까 섬유연골이 될 수도 있고, 얼마나 이제 초자연골에 가까운지 섬유연골이, 그리고 초자연골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이긴 하죠. 연골 재생을 할 것이냐, 인공관절을 할 것이냐. 일단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환자분들이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요즘은 뭐 저희 이제 의사와 환자가 상담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상담을 했는 결과로 보통은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무조건 의사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라가시는 분도 있지만, 하지만 여러 가지들을 환자분들과 고려해서 정해야 되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왼쪽에 이렇게 나눠 놓은 것과 오른쪽에 나눠 놓은 것은 조금 이제 일부러 분리해서 뒀는데요. 우선 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나이가, 인공관절은 많은 경우에는 60대 이상, 또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퇴행성 변화가 많이 심할 경우에는 60대 이상부터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인공관절이라는 거를 염두를 하고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수술 옵션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같은 경우에는 50대냐, 50대 또는 미만이냐, 또는 60대냐, 70대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겠죠. 물론 한 살 차이 난다 해서 59세냐 60세냐 이게 엄청난 차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떤 이제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환자분들께 설명드리고 해야 또 이해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의 유무. 통증이 없을 때도 뭔가를 고려해야 되는가? 이걸 굉장히 이제 좀 이론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50대 미만이다. 40대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MRI를 찍었는데 연골 결손이 보였어요. 그러면 이 연골 결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증상은 그렇게 뚜렷하진 않은데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이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진료를 경험하고 또 다른 분들의 진료도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때 적어도 50세 미만에서는 통증이 거의 없더라도 이 연골 재생이죠. 인공관절은 아니고 연골 재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또는 이제 MRI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찍으면서 그 연골 결손이 진행하는지 이런 거를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50대 이후에 이제 점점 60세에 가까워질수록 증상이 뚜렷하지 않지만 보였던 연골 결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과 관찰을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연골이 그러면은 결손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같은 걸 교정을 하고 또 체중을 줄일 수 있다면 줄이고 또 허벅지 근력 운동 등의 어떤 재활 같은 것도 하면서 일단 대비를 하는 겁니다. 연골이 조금 안 좋아질 때를 대비하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환자분들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나는 조금 더 연골이 혹시나 연골 재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조금 더 망가지더라도 그때 돼서야 나는 뭔가를 하겠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나는 이제 알게 된 이상 불안하다. 그냥 작은 연골 결손일 때 좋은 결과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연골 재생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통증이 없을 때에도 나이에 따라서 연골 재생을 할지 말지 고민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정형외과 수술들은 사실 통증이 없을 때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요 점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퇴행성 정도라는 것도 제가 좀 중요한 요소로 적어뒀습니다. 퇴행성 정도라는 말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의 정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KL 그레이드라고 하는 저희가 4단계까지 나눠놓고 설명을 드리는 퇴행성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퇴행성이 4단계일 때, 이 4단계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까 이제 무릎이 윗뼈인 대퇴골과 그리고 아랫뼈인 경골이라는 이런 뼈로 이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두 뼈의 연골이 전부 다 닳았을 때는 뼈끼리 붙겠죠. 코팅된 연골이 없어지니까. 그럴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4단계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골이 닳는 것만이 퇴행성 변화냐면 그렇지는 않고요. 골극이라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면서 뼈가 좀 자라나는 그런 현상인데, 그것도 이제 얼마나 크게 자라있느냐, 또는 또 무릎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연골만 있는 것은 아니죠.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도 있고, 또 게다가 연골이 있는 곳이 아까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었죠. 연골판도 제가 안쪽 연골판도 있고 바깥쪽 연골판도 있다 했듯이 무릎을 구획을 나눠서 안쪽, 바깥쪽을 나눌 수 있는데, 안쪽과 바깥쪽이 다 같이 달아 있느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퇴행성 정도를 따져서 연골 재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연골 재생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말이겠죠. 그래서 연골 재생이 좀 더 나을 것이냐, 아니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일단 의학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위주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더해서 경제적 상황, 재활 의지, 지인의 결과 이렇게 제가 적어뒀는데요. 자, 경제적 상황은 지금 이제 인공관절 수술의 비용 그리고 연골 재생술의 비용, 네, 아주 차이가 큽니다. 특히나 미세 골절술이나 미세 천공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과 어떤 환자분들께서 내시는 그런 비용, 부담하셔야 되는 비용이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카티스템이나 카티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의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신 분들이야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결국에는 좀 참다가 인공관절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활 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연골 재생과 인공관절은 둘 다 수술이긴 한데 재활이 아주 차이가 큽니다. 일단 연골 재생을 하면은 정말 재활을 잘 해야지 이게 의미가 있고요. 무슨 말이냐면 연골 재생 자체는 만약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결손된 그런 부위가 정말 예쁘게 연골이 생겼다. 자, 그런데 이 재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근육이 다 빠졌어요. 그러면은 그냥 계속 아픈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물론 수술 전보다 더 나아졌을지 그거는 또 알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근력이 많이 부족한 분들은 연골이 좋더라도 계속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골 재생을 할 때는 특히나 재활을 훨씬 의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재활에 대해서. 또는 내가 재활을 할 수 있는 세팅인가? 무슨 말이냐면 재활이라는 거는 넓은 의미에서 목발을 얼마나 잘 짚느냐부터 시작해서 체중 부하를 적게 해야 되거든요. 이 연골 재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발목을 접질러서 깁스만 한 2주 이렇게 해도 종아리 근육이 좀 빠지는데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릎을 수술하면 허벅지 근육이 많이 빠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근육을 끌어올리는 게 결국에는 재활의 완성인데, 이 연골 재생을 하면은 6주에서 8주 정도까지는 땅에 발을 디디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온 다리에 있는 근육이 다 빠지겠죠.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체중 부하를 하지 않은 채로 하는 근력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긴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재활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활을 잘 하겠다 해야만 이 고가의 특히 카티스템, 카티라이프 같은 건 고가의 수술인데 이걸 하는 의미가 더 있겠죠. 자, 그럼 인공관절도 재활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왜 연골 재생에 대해서만 이 재활을 강조를 하느냐?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한 다음 날부터도 디뎌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게 쾅쾅 디뎌도 인공관절이 망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통증이 좋아지시는 며칠 뒤부터는 걷는 게 가능합니다. 그냥 최대한 체중을 다 실어도 괜찮아요. 이 연골 재생과는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덜 빠집니다. 물론 인공관절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고령이시기 때문에 근육이 조금 더 안 좋은 상태이실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비교하자면 인공관절을 하고 했을 때가 오히려 연골 재생보다 재활이 훨씬 수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골 재생은 재활 의지라는 게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다. 그 다음에 이제 지인의 결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이제 환자분들 특히나 이제 진료실에서 봤을 때 인공관절이든 연골 재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의사의 진솔한 의견이라 해도 내 주위에서 인공관절 했는데 너무 아파하더라, 또는 연골 재생했는데 얼마 못 가서 또 인공관절로 넘어가더라,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그게 아무래도 이제 사람인 이상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엔 선택할 때 그런 요소도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이외에도 있겠죠.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라든지 등등, 또는 인공관절 자체에 대한 또 제가 적진 않았지만 괜한 이제 거부감, 이런 것도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아까 전에 그 어떤 연골 재생을 수를 할지도 물론 결정을 해야 되겠고, 또는 인공관절 할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이 요소가 많잖아요, 변수가.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관련해서는 상담을 좀 오래 해드려야 되는 편이죠.
자, 이상으로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연골재생과 그리고 인공관절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